내 인생이 이렇게 산산조각 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들어온 날, 저는 그저 새로운 시작쯤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식탁에 앉아 굳은 얼굴로 말하더군요. 그동안 몰래 해오던 투자가 완전히 폭락해서 우리가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다고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손끝이 얼어붙고 눈앞에 밥상이 기울어지는 듯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몰아붙이고 싶었죠. 대체 왜 말도 안 하고 그런 위험한 짓을 했느냐고. 하지만 남편은 축 처진 어깨로 바닥만 보며 앉아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더 화가 났어요. 마치 저 혼자만 살아남은 배처럼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아서요. 노후라는 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저는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남편은 계속 뒤척였고, 저는 그의 움직임이 닿을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둘이서 조용히 살아갈 계획도, 평생을 함께 준비했던 꿈도 한순간에 종잇장처럼 구겨져 버렸어요. 며칠 뒤, 생활비조차 감당이 안 된다는 현실이 코앞으로 닥쳤어요. 전기세, 관리비, 약값, 식비, 별것 아닌 것 같던 비용들이 고리처럼 목을 조여왔죠. 남편은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동안은 든든한 버팀목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 보니 저와 똑같이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댈 곳이라고 믿었던 존재가 무너지는 건 참 잔인한 일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들 부부에게 연락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자존심이 상해도 상황이 저를 내몰았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기 전 손이 떨리더라고요. 며느리가 받을지, 아들이 받을지, 누가 받아도 미안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전화를 받았고,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 말했어요. 우리 사정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한두 달만, 아니 조금만 도움을 받을 수 없겠냐고.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섞여 있던 부담감과 피로함이 제 귀에 그대로 들렸죠. 며느리의 반응은 다음 날 알게 됐어요. 아들이 말은 안 했지만 며느리의 말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억지로 밝게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 억눌린 기색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 억울함이 먼저 들기 시작했어요. 평생 자식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도움 좀 받는 게 뭐가 그리 큰 부담인가 하는 억울함이요. 이 모든 게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첫 단추였다는 걸 저는 그땐 몰랐어요. 그냥 살아보려고 한 선택이었는데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을 균열이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이미 굴러가기 시작한 돌은 멈출 수 없었어요. 아들 부부가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한 순간 저와 며느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그어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그 선은 앞으로 점점 더 깊어질 예정이라는 것도요. 며느리가 처음 생활비를 보내온 날, 저는 핸드폰 화면에 찍힌 입금 문자를 보고 어떤 감정부터 느껴야 할지 몰랐어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어디선가 훅 치고 들어오는 쓴맛 같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감정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최대한 밝게 말했지만 그 속에 흐르는 힘겨움은 너무 선명했어요. 저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또 한편으론 이상하게도 억울했어요. 평생 자식과 가정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좀 받는다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인가 싶었어요. 스스로도 이해 못하는 감정이었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꾸역꾸역 올라오는 억울함이 저를 조금씩 변하게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직장인이고 집안 살림도 챙기고 아이도 챙기고 있죠.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힘든 만큼 며느리도 힘들다는 사실이 그때는 이상하게 와닿지 않았어요. 저도 벼랑 끝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신이 무너질 때 남의 시야까지 넓게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며칠이 지나니 아들 부부의 분위기가 조금씩 전해졌어요. 아들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생활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살짝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 작고 미세한 숨소리가 저한테는 마치 선을 긋는 듯한 느낌으로 전해졌어요. 아들은 항상 그래요. 며느리가 힘들어도 돈이 부족해도 제게는 무조건 괜찮다고 말했어요. 엄마니까 도와야지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죠. 그 말은 듣기엔 고마운데 며느리에게는 칼날 같은 말이었을 거예요. 결국 며느리 혼자 부담을 떠안게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며느리의 부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생활비가 들어오는 그 편안함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그 익숙함이 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고 결국 저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더 당당해지기 시작했어요. 생활비가 늦게 들어오면 괜히 서운해지고 며느리가 피곤하다며 조용히 말하면 왜 나한테 불만인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변명이 고개를 들었어요. 나도 힘든데 왜 나만 이해받지 못하는가? 나는 피해자다. 내가 잘못한 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은 이성보다 먼저 달렸어요. 노후가 무너졌고 남편은 무기력했고 저는 그 모든 무게를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며느리의 작은 표정 하나에도 서운함과 억울함이 쌓여갔죠. 며느리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눈빛과 분위기는 숨길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은 감정들로 벽을 하나씩 쌓기 시작했어요. 생활비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갈등의 씨앗이 되어 자라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부담을 느낄수록 제 행동이 예민해 보였을 거고 저는 도움을 받는 입장인데도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굳어져 갔어요. 도움을 부탁한 건 분명 저인데 점점 며느리를 내가 기대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서운함을 느끼는 대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변화는 소리 없이 찾아오고 어느 날 문득 인식되죠. 저는 그 당시 그 감정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더 큰 파국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걸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파국의 문턱에는 이미 우리가 한 발씩 다 올라서 있었더라고요. 며느리의 표정이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저는 끝까지 모른 척했죠. 아니, 알고 있었는데 인정하기 싫었던 걸지도 몰라요. 생활비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왔지만 그 안에 섞여 있던 무거운 기색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송금 메시지를 보내며 조심스럽게 덧붙인 말들이 있었거든요. 이번 달은 조금 빠듯하다는 말, 다음 달은 날짜가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말, 그리고 말끝마다 붙는 깊은 한숨. 그 한숨이 제 심장을 톡톡 건드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서운함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나한테 부담을 티내는지,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는지,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그렇다고 나를 불편하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저를 조금씩 괴사시키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이번 달은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회사에서 일이 많고
아이 교육비가 갑자기 늘었다고도요. 그 말이 사실 아무렇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었는데 저는 왜 그렇게 비수처럼 꽂혔을까요?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마음속에서 이런 말들이 울컥 올라왔거든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한테 왜 이런 소리를 하나? 너희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기대면 안 되나? 나는 왜 늘 미안해야 하지? 하지만 저는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냉랭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며느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들렸는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분명 부담이라는 두 글자로 들렸을 거예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제게 말을 건넬 때마다 눈치를 봤어요. 그 눈치를 보는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 이상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왜 저 아이 눈치를 내가 봐야 하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날 이후 저는 기분이 더 예민해졌고 며느리에게 무의식 중에 더 강하게 요구하게 됐어요. 생활비가 제때 안 들어오면 속에서 분노 같은 게 부글부글 끓었죠. 마치 때를 쓰는 아이처럼 늦으면 늦는다고 말이라도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억지스러운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들 부부의 사정도, 부담도, 며느리의 피로도,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저는 모르는 척 했어요. 막다른 길에 몰리면 사람 마음이 얼마나 궁색해지는지 저는 그때 아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말없이 저를 피해 피곤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 아이가 나를 피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더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지금 내가 무슨 죄인 취급을 받는 것처럼 느껴져야 하냐고요. 그런데 말이죠. 며느리의 힘겨운 얼굴 뒤에는 제가 보지 못한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지갑이 점점 얇아지고 있었고 생활비를 보내느라 카드값이 밀리고 있었고 자기 가족을 위해 써야 할 돈마저 줄여가며 제게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걸 뒤늦게, 아주 뒤늦게 알게 돼요. 하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지 저는 며느리의 고통을 참아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죠.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사이의 균열은 점점 더 커져갔고 제가 보지 못한 그 균열 속에서 며느리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짐은 곧 폭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족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돼요. 남편의 전화가 걸려온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그날따라 며느리의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고 아이 숙제를 도와주면서도 멍한 표정이 떠나질 않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제 식대로 해석했어요. 나 때문에 피곤한 척을 하는 건가? 생활비 얘기 나오면 저렇게 얼굴이 굳는 게 불편해서 그런가?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며느리가 얼마나 벼랑 끝에 서 있었는지 마주하게 돼요.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저 조용히 하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너무 명확했죠.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생활비 이제 정말 버티기 어렵다고. 며느리 카드값이 2달째 밀렸다고. 아이가 학원 한 곳을 끊었고 본인은 점심을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있다고. 저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이 상황을 제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아니, 알려고라도 했었다면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제 감정에 묻혀서 며느리의 작은 변화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아들의 말은
계속됐어요. 며느리가 생활비 때문에 울었다고. 아들에게 말할 수도 없어서 혼자 베란다에 숨어서 울더라고요. 하고 말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날아갔어요. 그 울음이 혹시 며느리가 잠깐 화장실 간다던 그날 눈이 빨갛게 해서 나왔던 그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그걸 또 제가 서운해서 울었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기는 오해야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들이 제게 사실을 더 털어놓는 순간 우리 가족 사이에 쌓인 감정이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어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이제는 제게 더는 도와줄 여력이 없다고 했죠. 그 말을 들은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눌렀던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나는 어떡하라는 거야? 나보고 이제 혼자 알아서 하라는 거야. 나도 살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차마 꺼내지 못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는 그날 저녁 늦게 마침내 폭발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늦어버린 울음이었죠. 그동안 참고 참았던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생활비 때문에 숨이 막혔다는 말, 아들과 말하면 싸울까 봐 입을 다물었다는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피한 게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말. 저는 며느리가 저를 싫어해서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제게 도와주지 못하는 현실이 이 안에서 눈을 피했다고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듯 했어요. 제가 며느리의 감정을 다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왜 하필 그렇게 뒤늦게 알게 된 걸까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저는 어리석게도 마지막 한 줄기 희망처럼 말했어요. 나는 너희가 나를 싫어해서 그런 줄 알았다. 며느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죠. 저는 어머니를 싫어한 적 없어요. 싫어하기엔 너무 벅찼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오해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하지만 감정의 선은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고 우리 셋은 서로를 오해한 채 달려오다 결국 충돌한 거였죠. 그날 밤 며느리가 쏟아낸 눈물은 제가 한 번도 보려 하지 않았던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앞으로 우리 가족을 어떤 길로 이끌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폭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균열은 이제야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울던 그날 이후 집 안의 공기는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방에 혼자 앉아 며느리의 말들을 곱씹었죠. 싫어해서가 아니라 벅차서 그 말 한마디가 계속 가슴 안에서 울리는 바람에 숨을 쉬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는 제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어요. 갑작스러운 노후 붕괴, 남편의 몰락, 벼랑 끝에서 흔들리는 제 삶. 하지만 며느리도 같은 벼랑 끝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니, 알고 있었는데 보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며느리와 아들 모두에게 연락하지 못했어요. 전화기만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그동안 쌓아온 감정의 껍데기가 너무 두꺼워져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제 오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동네 쉼터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별 기대 없이 나갔어요. 가슴은 여전히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발걸음도 축축 처졌죠.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보게 됐어요. 제 또래 친구들이 다들 어디선가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한 명은
복지관에서 주방 보조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마트 계산대에서 주 3일 일하며 손에 굳은 살이 배긴 모습이었어요. 한 친구는 카페에서 컵 세척을 돕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밝던지 제가 부끄러워질 정도였죠. 그들의 모습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을까요? 그동안 저는 노년의 삶을 단지 누군가에게 기대며 버티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이미 저보다 훨씬 먼저, 훨씬 용감하게 자기 삶을 다시 세우고 있었더라고요. 친구들이 제게 물었어요. 너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 저는 대답도 제대로 못했어요. 입에서 나온 건 그저 흐릿한 웃음뿐이었어요. 그들은 말했어요.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꽤 많다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활비 조금이라도 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모르겠다고. 월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상관없다고. 노년의 자존감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땀 흘려번 그 작은 돈에서 나온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확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왜 나는 며느리에게 손을 벌리는 일이 당연하다고 착각했을까? 왜 가족이 나를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만 붙들고 있었을까? 친구들은 하나같이 말했어요. 나이 든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지만 그 시작점에 서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정면에서 바라봤어요. 나의 무기력, 나의 자책, 나의 억울함, 나의 두려움, 나의 오해. 그 모든 것이 결국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집 문을 열자마자 어둠이 꽉 찬 거실이 보였어요. 그 어둠 속에서 제 삶도 그대로 멈춰 있는 듯 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나는 뭐라도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더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짐은 결국 며느리를 다시 짓누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사무소로 향했어요. 가슴은 벌벌 떨렸고 다리는 흔들렸지만 그동안 외면했던 현실과 마침내 마주서기로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두려웠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뼈저리게 알았거든요. 현실은 잔인했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거절만 들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누구나 처음은 어렵다고. 그리고 제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그래도 그날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 하나가 제 손에 떨어졌어요. 시니어 재취업 프로그램 안내문 한 장. 교육받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해볼 수는 있다고 했어요. 그 한 장의 종이가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한 장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가벼운 한 장이 되었죠. 이제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변화가 며느리와 나 사이의 지옥 같은 균열을 채울 수 있을지, 그건 아직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 저는 이제 제 삶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은 발걸음에서 나왔어요. 현실을 도망치지 않고 마주 본 그 발걸음에서요. 갑자기 작은 바람 한 줄기가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섞여 있던 차가운 냄새는 마치 내 처지를 비웃는 듯한 느낌이었죠. 나는 버스 정류장 의자 끝에 앉아 동사무소 간판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10분도 안 됐지만
마음을 다잡는 데는 평생이 걸린 것처럼 버거웠어요. 내 나이 70, 남편의 퇴직과 실패로 인해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며느리에게 생계의 절반을 기대며 살아왔죠. 그 며느리가 무너져가는 얼굴로 나를 마주했던 지난날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표정이 내 마음을 계속 긁어대며 이렇게까지 나를 끌고 나온 것 같았어요. 동사무소 시니어 재취업 안내문은 손에 몇 번이나 구겨졌다 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문을 잡고 들어가는 행동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곳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동사무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에는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서 있거나 상담을 기다리고 있었죠. 생각보다 사람은 많았고 다들 피곤한 얼굴 속에 이상한 기운이 있더군요. 어딘가 처절하면서도 살아보겠다는 작은 불씨가 깜빡이는 듯한 표정이었달까요. 나도 그 속에 끼어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자리였죠. 하지만 이미 며느리에게까지 손을 벌린 내가 더 잃을 체면도 없었습니다. 상담 직원은 내 나이를 묻고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물었습니다. 나는 당황스러웠어요. 평생 가정에서만 역할을 했던 내가 갑자기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입을 열기까지 한참 걸린 끝에 겨우 말했습니다. 나는 뭐든 배우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직원은 내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가능하다며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을 추천해줬습니다. 그 순간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조금 쉬어졌어요. 며칠 뒤 교육센터에서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눈앞엔 새로운 기계들, 낯선 용어들, 그리고 처음 본 사람들의 어색한 시선이 번쩍거렸어요. 나는 처음부터 작아진 마음으로 구석 자리에 앉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 옆에 앉은 또래의 여자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손이 느리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요. 자기도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고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받는 기대 없는 배려가 이렇게 따뜻한 건지 처음 알았죠. 교육을 받는 동안 나는 조금씩 익숙해졌고 어느 순간 나도 이렇게 뭔가를 배우고 움직일 수 있구나. 그 사실이 숨겨져 있던 나를 다시 깨우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기 전까지는 그 아이의 마음에 불필요한 기대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며느리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친 표정, 울분을 참던 떨리는 눈가,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상처들.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고 내 무기력을 더 이상 핑계로 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며칠 뒤 첫 아르바이트 제안이 왔습니다. 작은 건물 청소일이었고 시간도 짧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대답했어요. 한다고요. 지금의 나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말이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묵직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밤이 되자 며느리가 조용히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외출을 자주 하시냐고 묻더군요. 순간 숨이 턱 멎었습니다. 아직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예전처럼 짜증이나 피로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금하고 조금은 걱정되는 표정이었어요. 나는 그 아이 앞에서 괜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직은 더 걸어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걸어가면 내가 스스로 해냈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나도 변할 거라고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요. 이 변화가 언젠가 며느리와 나 사이에 오래된 얼음을 녹일 수 있기를 바라며 나는 다시 교육센터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현관을 울렸습니다. 나는 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그 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죠. 아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걷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더군요. 그 모습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그에게도 버거웠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볼을 스치는 겨울바람이 아직 남아있는지 얼굴은 달아오르고 눈가는 빨갛게 젖어 있었죠. 나는 순간 그 아이가 울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저 신발만 벗고 거실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놈의 집안 공기가 요즘 왜 이토록 무겁게 내 몸을 짓누르는지 내가 만든 그림자라는 걸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말투는 차갑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미뤄왔던 진심을 꺼내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도 옆에 앉았죠. 하지만 며느리는 앉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서서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요즘 생활비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말 드렸죠. 그동안 티를 안 냈던 건 제가 참으면 그냥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제 삶이 무너질 것 같아요. 밀린 카드값, 대출이자 그런 게 하루에도 몇 번씩 숨을 막히게 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숨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가 얼마나 애쓰고 버텼을지, 내가 그 무게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그 생각이 나를 찔러댔습니다. 아들은 어쩔 줄 모르고 두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남편이자 아들이지만 어떤 편도 확실하게 지키지 못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며느리는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든 거 몰랐던 거 아니에요. 사람이 늙었다는 이유로, 기회가 적다는 이유로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도 알아요. 근데 어머니는 제게 너무 당당하게 요구만 하셨어요. 그게 저를 더 지치게 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의 말은 칼날처럼 예리했지만 그만큼 정확했고 무엇보다 정직했어요.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에게 너무 기대기만 했다는 거 알고 있어. 너도 삶이 버겁다는 거 알았으면서도 내가 내 등을 계속 누른 거 정말 미안하다. 말을 하는데도 목이 떨려서 심장이 내 몸 안에서 연신걸려 머머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뜸들인 뒤 나는 며칠 동안 숨겨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 재취업 교육받고 있어. 이제 좀이라도 벌려고. 내게 더는 기대지 않으려고. 너희한테 짐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 중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하고 이내 뭔가 꾹 눌러왔던 감정이 서서히 올라오는 표정이었죠. 며느리는 내 앞에 천천히 앉았고 그 아이의 눈가에서 작은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싫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그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계속 혼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또 한 번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감당하지 못해 나와의 관계까지 왜곡해버렸던 거죠. 나는 며느리의 손등 위에 조심스레 내 손을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온기가 손끝에서 퍼져나갔어요. 너무 늦었지만 다시 제대로 해보자. 우리 서로 조금만 솔직해지자. 부담도 상처도 감추지 말고.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이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관계의 골이 깊어진 이유는 생활비 때문이 아니라 상실감과 부담감이 서로의 마음을 잠식했기 때문이라는 거려. 우리는 세 사람 모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과거와 다른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오래된 외투깃을 여미며 공사무소 앞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죠. 손끝은 얼어붙을 듯 시렸지만 마음만큼은 오랜만에 조금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내 손으로 다시 시작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길 위에 서 있었으니까요. 며칠 전만 해도 이런 마음이 생길 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밀려드는 와중에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 발을 단단히 붙였어요. 내 몸보다 내 마음이 더 흔들렸던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며 오늘은 기어이 서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듯이요. 시니어 일자리 교육장에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 씨, 오늘은 현장 실습 나가요. 준비됐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준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 하나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작은 마트에서의 첫 업무는 물건 정리와 고객 안내였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리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헷갈려 몇 번이나 같은 자리를 맴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게 생각보다 친절했고 나이 든 사람이라고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어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해주기도 했죠.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매대로 돌아가며 작은 물건 하나하나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 정돈 된 물건들 사이로 이상하게도 내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첫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한 번 외식하면 사라질 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숫자들이 내 눈에는 너무 커 보였어요. 내가 벌어낸 내 힘으로 만든 첫걸음이었으니까요. 급여가 들어온 날, 나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너한테 너무 당당하게만 기대고 살았던 내가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려 했지만 막상 입을 떼려니 목이 메었죠.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 첫 월급 받았어. 너한테 부담 안 줄 수 있을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어머니, 축하드려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전해져서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이나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조금 어색했지만 분위기는 부드러웠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레 내 앞에 따뜻한 국을 놓았고 아들은 그 옆에서 말없이 상을 챙겼습니다. 그 작은 행동들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다시 맞춰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우리는 오래된 오해와 부담에서 벗어나 서로의 삶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와드리는 건 책임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너무 혼자서만 버티지 말아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붙잡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려. 서로의 무게를 조금씩 나누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함께 서 있어야 한다는 거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래된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아래에 비친 내 그림자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습니다. 어두운 길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조그맣지만 분명한 빛이 꺼지지 않고 있었죠.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자 테이블 위에 놓아둔 통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통장을 조심스레 펼쳐 보았습니다. 작은 숫자들이지만 그 숫자들은 내가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증거였고 누구의 짐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나는 작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네요. 이제 진짜 내 삶을 살아가 볼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가족에게 다시는 상처가 되는 짐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남아가겠다고요. 이 길의 끝에서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나는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큰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